지훈은 창가에 서서 아침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봄 햇살이 부드럽게 아파트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자동적으로 건너편 건물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30년 근무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 약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약통을 열었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작은 흰색 알약 하나. 그는 이 약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의사는 이 약이 12년 전 사건 이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4살 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파자마 차림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 잤어. 아침 먹을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IQ 73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서연은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지훈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란을 깨면서 문득 서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경계선 지능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아내 민지와의 끝없는 논쟁들. 도자기 수업 오늘도 가니? 지훈이 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유약 쓰는 법 배운대요. 선생님이 제 작품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손재주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도자기 작업에서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과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서연은 계속 도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훈은 그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스한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빠, 듣고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무슨 얘기였지? 민호 오빠 이야기요. 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민호, 누구지? 공방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지난주부터 왔어요. 제 작품 보고 정말 특별하대요. 순간 지훈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국정원 30년 경력에서 단련된 그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지훈은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술가래요.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한대요. 제 도자기가 정말 독특하다고 했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빠, 민호 오빠는 내가 하는 말 다 이해해줘요. 다른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고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났습니다. 서연은 낯선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몇 번 이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아빠가 만나보면 좋겠구나.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호 오빠도 아빠 만나고 싶대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도자기 공방으로 떠났습니다. 지훈은 창문에서 딸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의 걸음은 가볍고 활기찼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미소 뒤에는 늘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서연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아내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딸에게는 반드시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지훈은 거실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위 선반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 민지,
그리고 어린 서연.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12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국정원 최대 규모 테러 조직 검거 작전. 아내 민지가 그 현장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훈 씨, 인질 중에 민지 씨가 있습니다. 동료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작전은 성공했지만 인질 구출 과정에서 민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훈은 사진 속 민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목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질 듯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12년의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에 울렸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눈가에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이 형사라고 떠 있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동료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어? 지훈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럭저럭.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전화야. 요즘 무슨 일 하고 지내? 별거 없어. 은퇴한 늙은이처럼 살고 있지.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연이 키우는 거, 그게 내 일이야. 서연이 많이 컸겠네. 요즘도 도자기 만들어? 응, 공방 다니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알지. 지훈은 이 형사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국정원 인맥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이 형사. 통화를 마친 지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의 낯선 남자. 지훈은 직감적으로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직업적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근거 없는 걱정이었을까요? 지훈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비밀 폴더를 열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 접속 코드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 접속 권한을 살려둔 것은 어쩌면 이런 날을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민호. 지훈은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성도, 생년월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훈은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도자기 공방을 중심으로.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훈은 도자기 공방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누군가와 함께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술가다웠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말에 매번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 결국 그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은 그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한시도 서연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문득 자신이
더 이상 국정원 요원이 아니라 그저 딸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그의 직감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에게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서연과 민호를 지켜본 후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정원 시절 습관대로 목격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민호의 외모, 행동, 서연과의 상호작용 방식까지. 키 약 180cm, 체중 70kg 정도, 20대 후반, 긴 머리, 세련된 옷차림, 예술가 느낌, 서연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 과장된 손짓과 웃음. 지우는 메모를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위험 인물을 판별해온 그의 직감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귀가했을 때 지우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뭐 재밌는 일 있었어? 서연은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오빠가 제 작품 사진 찍어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누구? 민호 오빠 아버지요. 박태준 아저씨라고 예술 투자하는 회사 사장님이래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이 맞았습니다. 이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에 방문하고 싶대요. 제 다른 작품들도 보고 싶다고. 지훈은 표정을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 이번 주 토요일이요. 괜찮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준비해야겠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지훈은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번에는 박태준과 창조 투자를 검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투자 회사였습니다. 웹사이트는 화려했고 여러 예술가들의 성공 사례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도자기 공방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연의 수업 시간이 아닌 때를 골랐습니다. 공방 선생님을 만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의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서연 씨 아버님이시군요. 서연 씨는 정말 재능 있는 학생이에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박태준이라는 분이 서연의 작품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던데 혹시 아세요?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박태준 씨요. 네, 최근에 몇 번 왔었어요. 아들이랑 같이. 어떤 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지난달에도 우리 공방 학생 중 한 명에게 접근했었어요. 그 학생도 서연 씨처럼 약간 특별한 학생이었죠.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학생도 약간 인지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작품 활동은 뛰어났죠. 박 사장님이 그 학생 작품을 사겠다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전에 갑자기 공방을 그만뒀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지훈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딸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은 확고해졌어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평소와 달리 단정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었습니다. 서연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을 거실에 예쁘게 진열했습니다. 아빠, 긴장돼요. 박 아저씨가 제 작품 마음에 들어 할까요?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내 작품은 정말 특별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그의 부모님이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태주는 지훈의 예상보다 더 당당한 체격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정미영은 화려한 주얼리로 치장한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민호는 첫 만남 때와 같은 예술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 강 선생님. 드디어 뵙게 되네요. 박태주는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맞잡으며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국정원 시절 배운 대로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지훈은 박태준의 눈 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러 있었고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가면의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재능에 대해 민호가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꼭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기쁜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박태준 부부는 과장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너무 완벽했고 너무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재능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요.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서연 씨 작품을 몇 점 전시하면 어떨까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 작품이요? 물론이죠. 이런 재능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박태주는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강 선생님과 서연 씨를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민호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종종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은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곧 경계심이 돌아왔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박태준을 VIP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주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창가의 좋은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강 선생님, 서연 씨의 재능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정미영이 포도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서연이는 제 자랑입니다. 그리고 곧 박태준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강 선생님, 서연 씨의 작품을 직접 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깊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지훈은 그 눈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오랜 세월 적대적 신문을 진행해온 국정원 요원의 직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항상 도자기를 좋아했어요. 지훈은 표정을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경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 창조 투자하는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하는 회사입니다. 박태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화려한 로고와 함께 박태준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작품을 다음 달 갤러리 전시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제안, 너무 친절한 가족.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기회 아니에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행복한 표정 앞에서 그의 의심은 잠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 씨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박태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간 지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질문은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직업병이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행정직으로 근무했죠.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0년 경력에서 단련된 자연스러운 위장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 일하셨네요. 박태준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서연 씨의 밝은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칠 후 지훈은 오랜 동료 이 형사를 만났습니다. 한강변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지훈은 박태준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형사는 명함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창조 투자. 처음 듣는 회사인데 서연이가 만난 남자의 가족이야. 뭔가 이상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확인해 볼게. 이 형사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너 또 직업병 도지는 거 아냐?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서연이 일이니까. 알았어. 내가 샅샅이 알아볼게. 일주일 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형사였습니다. 지훈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 박태준이란 사람, 전직 지방의원이야. 정치자금 횡령 의혹이 있었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어.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자산 규모가 불명확해. 투자 내역도 모호하고. 고마워, 이 형사. 통화를 마친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빗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호는 자주 만났고 2달 만에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아빠, 민호 오빠가 프로포즈했어요. 서연이 반지를 보여주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얼어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아,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이야.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내가 행복하다는데 왜 민호 오빠를 못 믿어요? 민호 오빠는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서린 상처가 지훈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난생 처음 딸이 그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한 달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박태준이 부담했습니다. 호화로운 호텔, 화려한 드레스, 유명 연예인의 축가까지. 지훈에게는 너무 과한 결혼식이었지만 서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지우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네.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지훈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박태주는 서연을 위한 도자기 공방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지우는 매주 서연과 통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민호 오빠가 제 작품을 위한 전시회도 준비 중이래요. 하지만 점차 통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가끔 연결되는 통화에서 서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활기가 사라지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빠. 그냥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에서 통화 종료음이 울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이 무거운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부산행 KTX 창가에 앉아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전화 못 받아서. 요즘 바빠요. 그 떨리는 목소리. 국정원에서 30년간 신문과 협박의 희생자들을 상대해온 지훈은 딸의 목소리에 숨겨진 두려움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택시를 타고 서연의 공방 주소를 말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단순한 걱정일 뿐이길 그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지훈은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오랜 현장 요원의 습관이었습니다. 건물은 깔끔했고 1층에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서연의 공방은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공방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멍청한 년, 이것도 제대로 못해. 박태준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박태주는 서연 위에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표정하게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지훈이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공포와 절망이 지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지훈이 박태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 장인어른. 갑자기 뭔 일로?
박태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이건 그냥 가정사입니다. 서연이가 작품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좀 혼내는 중이었어요. 혼내는 거요? 이게 혼내는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중요한 작품을 망쳐서. 지훈은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민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국정원 30년 경력의 요원이 내뿜는 위압감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지금 당장 나가자. 지훈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감히. 박태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비키십시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위험한 기운에 박태준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이끌고 공방을 나왔습니다. 서연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들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한 서연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는 딸을 안고 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바보라서. 아니야,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훈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이제 아빠가 지켜줄게. 서연은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정신적, 육체적 학대. 서연의 통장과 카드를 빼앗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금융을 장악한 시부모. 서연의 작품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창조 투자로 들어갔습니다. 민호 오빠는 처음엔 정말 잘해줬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작품이 돈을 많이 벌어온대요. 근데 전 한 번도 그 돈을 본 적이 없어요. 지훈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근처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통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발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 명의로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있었고, 그녀의 예금은 모두 창조 투자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폭력이 아니야. 금융 사기야.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검은색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국정원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소형 도청기, 위치 추적기, 위장 카메라. 퇴직 시 반납했어야 할 것들이지만 그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몇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도청기를 손에 든 지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전 현장 요원으로 첫 임무를 받았을 때 날카로운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시작하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지훈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그 폭풍의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두운 옷을 입고 창조 투자 사무실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익숙한 긴장감이 일었습니다. 국정원 요원 시절 수천 번은 했을 은밀한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 움직이는 그의 동작은 30년의 경험이 빚어낸 완벽한 몸짓이었습니다.
옥상 비상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지우는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로 창조투자 사무실 앞에 도착한 그는 잠금 장치를 살폈습니다. 간단한 디지털 도어락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장치를 도어락에 부착했습니다. 몇 초 후 초록색 불이 들어오며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녹슬지 않았군. 지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피며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대표실, 회의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그가 놓치는 곳은 없었습니다. 컴퓨터실에 들어간 지우는 USB를 꺼냈습니다. 주 서버에 이 USB를 연결하면 모든 데이터의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테러 조직 감시에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지우는 왔던 길로 소리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설치한 도청기와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 투자의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역시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조 투자는 예술 투자를 가장한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의 주 타깃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과 노인들이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작품을 저가에 사들인 후 가짜로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빼돌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 형, 도움이 필요해. 지훈은 이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또 뭔 일이야? 은퇴했잖아. 내 딸이 피해자야. 그리고 그녀만이 아냐. 이 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지훈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이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증거는?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충분해. 녹음 파일, 메일, 계약서, 불법 대출 기록까지. 알았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다. 이 형사의 도움으로 지훈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박태준과 관련된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 기록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신고는 여러 건 있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태준의 정체였습니다. 그는 전직 지방의원으로 정치 자금 횡령 혐의로 조용히 물러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창조 투자를 설립해 합법을 가장한 금융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마지막 단계로 직접 박태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그는 박태준의 자백이 담긴 녹음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유한 투자자로 가장해 창조 투자의 VIP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완벽하게 분장을 마친 지훈은 박태준을 만났습니다.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예술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분장한 지훈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예술 투자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아, 김 대표님. 환영합니다. 박태준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 30분간의 미팅 동안 박태준은 자신의 사업 모델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비밀리에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박태준이 특별한 예술가들에 대해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들을 발굴합니다. 특히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판단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재능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은 시장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 말에 지훈의 핏줄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주는 가식적인 미소 뒤에 아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치며 지훈은 박태준의 책상 서랍에 작은 USB를 씹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USB는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호텔방에서 창조 투자의 내부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박태준이 직원들에게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찾아라. 특히 자산이 있는 경계선 지능자나 노인들이라고 지시하는 이메일. 서연의 작품을 가짜로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고 속인 기록들. 피해자들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증거. 자료를 보던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수한 영혼들이 이용당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묵직한 분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박태준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창조 투자 사무실에 들어선 지훈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박태준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강지훈이 왔다고. 비서의 안내로 들어간 사무실에서 박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훈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철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국정원 대테러 정보 담당관으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사기 행각,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지훈은 태블릿을 꺼내 증거 파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메일, 계약서, 대화 녹음, 불법 대출 기록. 모두 검찰에 제출될 겁니다. 이럴 수는 없어. 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 수 있고 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이용했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결이었습니다. 지훈이 확보한 증거들 덕분에 창조 투자의 전말이 드러났어요. 그로 인해 박 씨 일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태준, 정미영, 그리고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지훈과 서연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준, 조직적 사기, 공갈, 협박,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의 가슴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투쟁이 끝났습니다. 지훈이 수집한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박태준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박태준의 아내 정미영은 징역 5년을, 민호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조 투자는 해체되었고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훈과 서연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끝난 거예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봄비가 내리는 거리로 나온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얼굴에 닿았지만 그 감촉은 상쾌했습니다. 마치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터전, 보호센터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지우는 국정원 시절 인맥을 총동원해 센터 설립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서연이처럼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분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훈의 설명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소식에는 여러 장애인, 단체와 복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국정원 시절 동료들도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서연은 센터에서 도자기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서연 씨, 이 작품 정말 아름다워요. 어떻게 이런 색감을 표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수강생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유약을 바르면 불에 구웠을 때 이런 효과가 나와요. 한번 해보실래요? 지훈은 교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센터의 심리 상담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피해자에서 교사로,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의 변화. 서연 씨의 회복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의 겸손한 말과 달리 센터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지우는 센터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만든 도자기 화분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빠, 커피 가져왔어요. 서연이 2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트라우마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오늘 수업은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김 할머니가 처음으로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죠.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행복의 빛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를 구한 거야. 그날 저녁, 지훈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 민지가 떠오르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고 있지? 우리 딸, 이제 괜찮아질 거야.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지우는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국정원 요원이 아닌 한 명의 아버지로서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지와 어린 서연,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습. 다시 시작이야. 지훈은 부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와 서연에게는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픔은 기억 속에 남겠지만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낸 꽃이 봄에 피어나듯이